오전 5시 15분, 쿠웨이트 상공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다. 낡고 오래된 그림자 하나가 국경 근처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뚫고 들어와 잠들어 있던 원자력 발전소 위로 폭탄을 떨어뜨렸다. 굉음과 함께 지축이 흔들리고 사막 위로 불길이 치솟았다. 그 순간 지역 전체의 경보망이 일제히 붉은색으로 전환됐다. 냉전 시절의 낡은 전투기가 이 지역에서 가장 정교하다고 알려진 방공망을 뚫고 들어온 것이다. 처음 몇 분 동안 시스템에 잡힌 것은 그저 희미한 흔적뿐이었고 그 정도로는 교전을 승인할 근거조차 되지 못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의 긴장은 서로를 향한 보복 공격이 이어지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테헤란은 대담한 선택을 내렸다. 냉전의 유산이라 불리는 개량형 FOE, 이른바 코사르를 앞세운 것이다. 작고 낮게 날며 해상의 잡음과 민간 항공 해상 교통이 뒤섞인 혼잡한 신호 속에서는 식별 자체가 극히 어려운 기종이었다. 오전 3시 20분, 코사르 한 대가 이란 남부에서 이륙했다. 기체는 곧바로 페르시아만 수면이 몇 미터 높이까지 고도를 낮췄다. 파도를 스치듯 날아가며 쿠웨이트의 지상 레이더와 상공을 순찰하던 2-3 센트리 조기 경보기 사이에 존재하는 결정적인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미군의 방공망을 흐트리기 위해 이란은 동시에 샤헤드 계열 드론 무리와 가짜 미사일 신호를 공중에 쏟아부었고 지휘관들은 수십 개의 허상 표적에 신경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었다. 몇 분간 유령처럼 레이더의 틈을 헤집고 다니던 FOE는 갑자기 고도를 끌어올려 사막 위로 솟아올랐다. 그리고 캠프 부에링의 외곽 보급 지역에 무유도 폭탄 여러 발을 투하했다. 폭발은 통신선을 끊고 유류 저장고에 불을 붙였으며 기지 전체를 혼란스러운 경보 상태로 몰아넣었다. 코사르가 다시 해상으로 고도를 낮추며 빠져나가는 사이 이란 국영 매체는 이를 두고 미국의 방패를 뚫은 역사적인 승리라며 서둘러 보도를 시작했다. 오전 3시 32분, 캠프 부에링에서 폭발이 일어난 직후 지역 방공망 전체가 전술 대응 체제로 전환됐다. 이 3센트리 조기 경보기는 즉시 감시 범위를 넓혀 쿠웨이트 상공과 페르시아만 북구까지 감시망을 확장했고 동시에 신속 대응 전력을 유도했다. 이미 인근에서 전투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F-35A 라이트닝 2와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곧바로 교전 예상구역으로 방향을 틀었고 서로 다른 고도대에서 다층적인 봉쇄망을 형성해 가능한 모든 도주 경로를 막아섰다. 한편 쿠웨이트 서쪽 정찰구역에 있던 MQ-9 리퍼는 지속적인 추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높은 고도에서 후퇴하는 표적의 열 신호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갱신하며 지휘부와 접근 중인 전력들에게 그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로써 미군은 표적의 위치뿐 아니라 다음 행동까지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됐다. 폭탄을 투하한 직후 이란의 FOE는 저고도로 페르시아만을 향해 후퇴를 시작했다. 해수면의 자연스러운 은폐 효과와 민간 선박, 밀집한 유조선 항로에서 발생하는 레이더 잡음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다. 파도에 닿을 듯한 고도로 날아가는 기체의 신호는 주변 신호들과 계속 뒤섞이며 왜곡됐고 추격 초반에는 실제 표적과 허상을 구분하는 일 자체가 점 어려워졌다. F-35A는 조기 경보기와 리퍼의 데이터를 융합해 몇 차례 표적을 포착했지만 곧바로 교전에 나서지는 못했다. 문제는 탐지 능력이 아니라 식별에 대한 확신이었다. FOE가 민간 항공로와 밀집한 해상 교통로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충돌 방지 규정과 교전 규칙, 그리고 민간인 피해 위험은 미군에게 즉각적인 사살보다 추적 유지를 강요했다. 이 순간부터 추격전은 빠른 제거와 엄격한 위험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팽한 줄타기가 되어버렸다. 오전 3시 45분, 캠프 부에링의 폭발 지점은 순식간에 짙은 연기와 화염으로 뒤덮였다. 유류 저장고와 보급시설에서 치솟은 검은 연기가 넓게 퍼지면서 기존의 적외선 광학 추적 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불타는 잔해와 잔존 열원이 뒤섞이며 열배경 자체가 급격히 치솟았고 처음 몇 초간은 실제 표적과 배경 잡음을 구분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나 미군은 개별 센서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F-35A의 센서 융합 능력을 전면적으로 활용했다. 기체를 둘러싼 360도 열영상 감시 체계가 완전 가동되며 혼란스러운 열 환경 속에서 개별 여론들을 하나씩 분리해냈다. 연기 너머를 그냥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열의 강도와 움직임, 비행 방향을 기준으로 전투 공간 전체를 층이 나누어 실시간 지도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 혼잡한 잡음 속에서 작지만 분명히 움직이는 신호 하나가 떠올랐다. 해수면 위 저고도로 후퇴하는 FOE의 흔적이었다. 열영상 시스템과 조기 경보기, 리퍼의 데이터를 모두 융합한 F-35A는 불타는 지역 뒤편에서 안정적인 추적 정보를 확보했다. 연기와 열 혼란으로 시야가 거의 차단된 상황에서 표적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순간이었다.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음을 감지한 FOE는 곧바로 해수면 바로 위에서 회피 기동에 들어갔다. 레이더 반사 효과를 이용하고 적외선 추적 효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였다.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며 F-35A의 조준해를 흐트러뜨렸고 추격전은 조각조각 끊어지는 불안정한 흐름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후퇴 과정에서 FOE는 완전히 피해를 면하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교전 단계에서 날아든 파편이 기체와 엔진 부위에 손상을 입혔고 성능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후퇴 속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작전 초반 이란이 확보했던 여유는 융합 투정망의 압박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FOE는 더 이상 처음의 도주 우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챈 이란은 미군의 추격 체계를 흐트려 놓기 위해 다영역 반격을 확대했다. 남부 해안선을 따라 전자전 기지들이 동시에 가동되며 주파수와 출력을 계속 바꿔가는 레이더 신호를 쏘아 올렸다. 같은 공역 안에 여러 겹의 가짜 발신원이 겹이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저가형 무인기들이 여러 경로로 날아오르며 공격이 아니라 실제 표적과 비슷한 레이더 반사 신호를 흉내냈다. 이 가짜 비행 경로들은 일부러 민간 항공로와 페르시아만의 밀집한 상업 해상 교통과 겹치도록 설계됐고 적어도 전투 공간은 극도로 혼잡한 탐지 환경으로 변해갔다. 몇 분 사이 전술 공역에는 이른바 유령 접촉들, 일관된 열 신호도 없고 비행 패턴도 불규칙한 신호들이 가득 찼다. 오전 3시 53분, 미군 방공망의 융합 화면 위에서 표적 흔적들이 여러 겹의 간섭층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어떤 신호는 몇 초 만에 나타났다 사라졌고 다른 신호는 실제 위협처럼 보일 만큼 오래 지속되어 시스템이 곧바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이는 특히 해수면 바로 위를 나는 표적, 이를테면 FOE 같은 대상에게는 위험할 정도로 적어도 추적 정확도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완전한 혼란으로 무너지는 대신 F-35A는 계속해서 융합 데이터망의 중심 노드 역할을 수행했다. 조기 경보기와 리퍼, 지상 레이더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면서 각 신호의 안정성과 비행 경로, 움직임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재분류가 이루어졌다. 한편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은 더 낮은 고도로 내려가 요격 자세를 취했다. 주 표적이 민간 항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전 제한을 넘어서는 순간 곧바로 개입할 준비를 갖춘 것이다. 2단계에서 전장은 더 이상 한 대의 항공기를 쫓는 단순한 추격이 아니었다. 이란의 전자전과 무인기 기만으로 의도적으로 왜곡된 환경 속에서 실제와 가짜를 실시간으로 구분해내야 하는 문제로 바뀌어 있었다. 모든 웨이더 반사와 모든 간섭 신호가 기만 전략의 일부일 수 있었고 미군은 몇 초마다 추적을 재확인하고 다시 검증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다. 전자전망과 기만 신호층이 페르시아만 상공에 국지적인 간섭을 만들어내자 이란은 곧바로 다축 포화 공격으로 상황을 끌어올렸다. 여러 지점에서 발사된 샤헤드 136무리가 불규칙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미군 방공망 전체에 동시다발적인 압박을 쌓아 올렸다. 목표는 더 이상 FOE를 숨기는 것만이 아니었다. 감지망 전체의 처리 능력을 분산시켜 어떤 추격 경로든 정확도를 떨어뜨리려는 것이었다. 몇 분 사이 쿠웨이트 상공과 주변 해상구역은 극도로 포화될 작전 환경으로 변했다. 저고도로 날아드는 샤헤드 무리와 해안 전자전이 결합해 민간 선박에서 반사된 가짜 신호와 함께 조밀한 전자기 잡음장을 만들어냈다.
융합작전 화면 위 접촉 신호의 수는 급격히 치솟았고 개별 흔적의 신뢰도는 급락해 몇 초 단위로 재분류를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흔히 예상하는 방식으로 압도당하는 대신 미군은 거의 즉각적인 전술 적응으로 넘어갔다. F-35A는 전장 데이터 분배의 중심축이 되어 실시간 표적 정보를 연결된 전투망 전체로 계속 밀어보냈다. 각 전력이 개별적으로 위협을 판단하는 대신 F-15E 스트라이크 이글부터 지상 방공 체계까지 모든 전력이 하나의 공유 작전 화면 안에 통합됐다. 모든 접촉 신호에는 여러 출처의 융합 데이터를 근거로 우선순위와 위협 확률이 부여됐다. 오전 4시 5분, F-15E는 적어도 요격 자세로 전환해 FOE가 민간 항로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곧바로 개입할 준비를 갖췄다. 지상 방공 체계도 더 이상 독립된 노드로 움직이지 않았다. F-35A와 조기 경보기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받아 실시간으로 교전 판단을 동기화하는 통합 대응망의 일부가 됐다. 그 위쪽에서 MQ-9 리퍼는 안정적인 정찰 추적을 유지하며 FOE의 전체 후퇴 경로를 계속 감시했다. 지상 레이더들은 점차 주된 추적 역할을 내려놓았고 조기 경보기와 F-35A가 전체 전장 화면을 주도하게 됐다. 이 환경 속에서 샤헤드 무리는 이란이 처음 기대했던 결정적인 우위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대신 미군 체계가 실시간으로 분류해내는 거대한 데이터층으로 전환됐고 수적인 압박은 기술적 우위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계산의 문제로 바뀌어 있었다. 결국 FOE는 즉각적인 추격망을 벗어나 이란 영공에 접근했다. 테헤란은 이를 상징적인 승리로 여겼다. 냉전 시대의 항공기가 현대 미군의 방공망을 뚫고 무사히 귀환했다고 믿은 것이다. 오전 4시 15분, 미군은 곧바로 교전에 나서지 않았다. F-35A와 리퍼는 계속 추적을 유지하며 의도적으로 표적이 돌아가도록 놓아두었다. 후퇴 경로 젠디스와 이란의 침투 구조, 전자전과 무인기 중계망의 활성화 지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이 순간 FOE는 더 이상 단순한 표적이 아니었다. 미군의 전술 분석 체계 전체에 실시간 정보를 공급하는 살아있는 데이터 자산이 되어 있었다. 복귀 비행 내 모든 데이터는 조기 경보기, F-35A, 지상 레이더의 정보와 함께 융합되며 이란의 지원 인프라 전체를 정밀하게 재구성해냈다. 레이더 통로, 중계기지, 무인기 지휘 노드들이 미군이 실시간으로 그려가던 전체 작전 지도 위에 하나씩 드러났다. FOE가 무사히 귀환하는 순간 반격이 시작됐다. 걸프 해상의 미 해군 함정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란 해안의 목표물을 강타하며 레이더 통로와 중계기지, 무인기 지휘센터를 파괴했다. 동시에 F-35A와 F-15E는 정밀한 방공망 제압 작전을 수행해 FOE의 침투를 가능하게 했던 지원 노드들을 하나씩 제거했다. 여기에 지휘 통제 체계를 무력화하는 사이버 작전이 더해지면서 이란이 세워둔 침투 구조 전체가 층층이 무너져 내렸다. 열 영상 감시 체계는 홀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여러 센서가 하나로 엮인 융합망의 한 축일 뿐이다. 그날 밤 이란은 캠프 부에링의 화염이 미군의 눈을 가려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훨씬 전부터 F-35A는 이미 FOE를 쫓고 있었다. 이란은 냉전의 유물이라 해도 지혜롭게 운영하면 초강대국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하지만 피해를 입히는 것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테헤란은 낡은 장비로 미국을 앞질렀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이미 지휘와 센서를 하나로 엮은 완전한 통합망을 가동하고 있었다. 기지 근처에 살던 가족들이 그날 새벽 폭음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순간 그들에게는 그것이 승리인지 위협인지 판단할 여유조차 없었을 것이다. 낡은 전투기 한 대가 잠시 방패를 뚫었다는 소식과 몇 시간 뒤 그 침투로가 통째로 무너졌다는 별과 사이에서 과연 어느 쪽이 그날의 진짜 결말이었을까? 방송에서 먼저 승리를 외친 쪽과 조용히 끝까지 지켜본 뒤에야 움직인 쪽 중 누가 더 냉정했다고 봐야 할지 이 물음에는 아마 하나의 정답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